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찾아뵙게 된 본바르TV의 박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따단! 제가 오랫동안 계속해서 보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겉표지는 비록 사라졌지만 이 스티븐 코비 얼굴이 보이시나요? 따단! 이게 이제 리비전된 버전이 새로 또 나왔더라고요. 25주년 특별기념판이 나왔는데 이제 저는 그 전에 샀던 책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은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 많이들 읽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계발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아시는 분은 다 알만한 그런 두꺼운 책 중에 한 권이기도 한데요. 자, 영어 원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Seven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 그러니까 성공한다라는 뜻보단 사실은 매우 효과적인, highly effective, 매우 효과적이고 매우 생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7가지 습관을 정말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책인데요. 보통 일반적인 그런 한참 반짝하고 많은 그런 베스트셀러들 같은 경우는 외적 성격 기주에, 그러니까 어떤 피상적인, 표면적인 그런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면 이 책은 굉장히 심오합니다. 이 책을 두고 또 보고 또 봐도 아마 그때마다 얻어가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만큼 단지 내용이 방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이 내용이 담고 있는 그런 깊이, 내용의 깊이 자체도 굉장히 어떤 그런 본질적인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두고두고 읽어도 정말 좋을 만한 책인 것 같고요. 저도 이 책을 접하고 읽은 지가 벌써 고등학교 때부터 만나서 지금까지 흘러왔으니까 꽤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가 누군가한테 이 책을 통해 북텔링을 해드리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깨닫는 부분이 굉장히 새롭고 그만큼 내가 성장함에 따라 그 전에는 미처 나에게 보이지 않았던 문구들이 새롭게 보이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구나를 또 알게 해주는 고마운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요, 발간 이후 무려 110만 부 이상이 전 세계적으로 팔리면서요, 경제 경영 분야에 정말 유례가 없는 슈퍼셀러가 되었고요. 매년 스테디셀러로서 꾸준하게 사람들에게 회자되어지고 계속해서 재구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책 중에 한 권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캐나다 이민을 막 가서 중학교 2학년 때 갔는데 고등학교로 바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9학년 때 아무것도 막 영어도 모르고 막 들리지도 않고 막 난감할 그 시절에 이제 그 어떤 과목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과목이 졸업을 하려면 무조건 모든 고등학생들이 이수해야 되는 과목이었어요. 제가 공립고등학교에 다녔거든요. 근데 그 과목에서 채택한 교과서가 바로 이 Seven Habits of Highly Effective Teens라 그래서 10대들을 위한 성공하는 사람들의 효과적인 습관을 풀었던 거죠. 이 책이 그냥 교과서예요. 그리고 7가지 습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이제 외국 학교에서는 이 책을 교과서로 채택해서 함께 학생들과 공부를 할 만큼 굉장히 유명하다고도 볼 수 있고 영향력이 이미 입증된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만큼 물론 알려진 면도 있겠지만 그쵸? 이렇게 막 교과서로 채택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공부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내면의 엄청난 성장과 자기의 개발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 7가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내가 의존적인 단계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인 단계로 성장하는 것. 또 중요한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간다면 이제 상호 의존적으로 누군가와 함께 윈윈 하면서 상생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단계로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성숙한 인간관계를 고도로 성숙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 정도까지 내가 성장하는 그런 단계를 잘 설명해주고 있고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쵸 7가지 습관을 잘 단계별로 설명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풀어드릴 내용은요. 이제 내면으로부터 시작하라고 하는 일종의 개요 단계에 있는 챕터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첫 번째 습관이 들어가기 이전에 이 책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장황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 이해하는데 쉽지가 않아.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내면으로부터 시작하라가 이제 본 제목인데요. 이런 문구가 나와요. 이 세상에서 진정한 탁월함은 올바른 삶과 분리를 생각할 수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탁월함 하면 우리가 그냥 뭐 직업적으로 커리어적인 면에서 큰 성취를 거두거나 성공을 거두면 그게 성공이겠지. 하지만 어떤 진정한 탁월함, 진짜 탁월함이라는 거는 내 삶의 기반이 올바르게 닦여져 있을 때 가치관과 원칙과 이런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
에만 진정으로 얻어질 수 있는 그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많이 겪고 계시는 분이 많죠. 이 저자의 스티븐 코비 역시 기업체든 다양한 강연에 다니면서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삶의 균형이 깨져 있고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속사정, 내면의 문제들을 다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런 것들이 다 갖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구나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요. 난 결국 직장에서 그토록 원하던 승진을 하고 목표를 달성을 했으나 정작 가족과는 너무나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아내에 대해서도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하나도 없고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도대체 직장에서의 출세가 이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었나? 의구심이 든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 굉장히 많은 여성분들 또 지금 이제 3월이 지나면서 얇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이어트 항상 다이어트는 내일부터잖아요. 그래서 매일 다이어트를 결심하는데 그죠? 한두 번 결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심삼일도 한두 번이지. 그래서 할 수 있다 하지만 또 몇 주 지나면 의지가 사그라들고. 그러니까 나는 내 자신과 약속도 못 지키는 나약한 인간인 것 같아.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아이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다복한 집에서 아이들이 양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놈들이 말을 잘 안 들어. 시키면 어째가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아주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답답하죠. 엄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그냥 하는 게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애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못 처리하고 이렇게 잔소리를 해야만 듣습니까? 이런 고민들 엄마로서 가질 수 있는 고민거리죠. 그리고 정말 바쁘게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 현대인들이.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내 이 바쁨이 도대체 어떤 성과를 낼 것인지 어떤 연결점들을 만들어낼 것인지도 모른 채 그저 바쁘기만 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삶에 어떤 방향성이 없는 것이죠. 또 내 친구나 친척들, 또 그런 사촌지간들 이런 그 애매한 그 경쟁관계에 있는 친척들도 있잖아요. 인정받고 막 잘돼 승승장구하고 막 결혼도 나보다 잘하는 것 같고 이러면 막 웃으면서 축하는 해주지만 속으로는 내심 착착한 거죠. 뭔가 질투 비슷한 감정이 막 차오르고 제가 잘 되는데 내가 막 위기의식이 느껴지고 이런 것들 왜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하는 그런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아이들 뭐 10대 뭐 청소년이 키우는데 뭐 약물에 중독되거나 컴퓨터 게임에 중독되거나 근데 내 말을 안 들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뭐 나는 강압적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성격의 소유자다. 그러니까 결국 나는 다 이렇게 강압적으로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모든 걸 제한하고 내가 처리를 하지만 왠지 사람들이 나를 불편할 것 같고 과연 이게 최선일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늘 궁금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오너예요. 오너인데 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들을 섬기고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지만 애사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라도 출근이라도 안 한다면 이들을 그냥 잡담하고 수다 떨면서 보낼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나는 우리 직원들을 조금 더 독립적으로 그리고 어떤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훈련을 시키지 못할까? 내가 왜 그런 직원을 못 차려내는 걸까? 그쵸, 오너 입장에, CEO 입장에서 이런 고민을 충분히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시간 관리,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맨날 바빠. 매일매일 압박감과 혼란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간 관리 세미나도 참석해, 다이어리도 막 여러 번 써보고도 하는데, 그쵸? 아직 내 생활이 원하는 만큼 정리가 잘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고민들, 결혼 생활, 권태기에 들어간 것 같은 이 느낌. 예전처럼 뜨겁지도 않고 뭔가 미적지근한 것 같은. 그 다투림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애정이 식어버린 것이죠. 함께 상담도 받고 여러 가지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지만 왠지 모르게 이 과거에 가졌던 그 감정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남모르는 속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례들은요. 당사자들에게 굉장히 심각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문제들이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을 응급처치식 방법으로 어떤 외적인 성격을 바꿔서 표면상의 어떤 기술적인 전략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절대로 해결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 역시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부가 갖고 있던 사회적인 명성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아들이 너무 못 미치는 거죠. 야구를 하는데 날라오는 공도 막 못 맞히고 막 웃음거리가 되고 조금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자꾸 노출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방면으로 저 방면으로 이렇게 아들에게 타일리기도 해보고 좀 뭔가 고치려고 해보지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 즈음에 지각, 이 지각이 그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perception, 어떻게 내가 사물을 바라보는지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perception, 지각이 어떻게 형성되고 사물을 볼 때 이 perception이 어떤 영향을 미치며 우리가 보는 방식이 행동에 또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냐면 이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자기 달성적 예언, 자성 예언이라고 하는 거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결국 우리의 perception, 렌즈, 어떤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고 사물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간 렌즈를 끼면 세상이 다 빨개 보이고 파란 렌즈를 끼면 세상이 다 파래 보이는 것처럼 결국 어떤 렌즈를 통해 내가 지금 세상과 사물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렌즈 자체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에 대한 해석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를 되돌아보니까 우리 아이조차도 내가 이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떠한 나만의 렌즈를 끼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진짜 심도 깊게 고민을 해본 결과 이 아이로 인해서 내가 받을 어떤 불이익들, 사람들의 수근거림, 사람들의 시선이 더 먼저 신경을 쓰였던 거예요. 진짜 이 아이의 입장과 상황을 이해해주기보다도 엄마 아빠의 그런 체면과 명성을 따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말로는 야 너는 괜찮아, 너는 잘할 수 있어 말을 한다 한들 실제 내가 갖고 있는 렌즈, 내가 끼고 있는 렌즈가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아무리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한테 실제 전달되었던 내용은 뭐냐면 너는 능력이 없으니 보호받아야 해. 넌 내 말을 들어야 해. 내 말을 따라. 이러한 부정적인 자성 예언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저도 굉장히 공감이 많이 돼요. 나의 체면이 먼저인 경우. 그죠? 그래서 실제 부정적인 자성 예언, 너는 이래서 내 보호를 받아야 돼. 라는 메시지를 계속 행동으로 주고 있는 한 말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된 게 뭐냐면 성격 윤리와 성품 윤리라고 하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어려우신가요? 그러니까 수백만 건의 100만 권까지는 아니었겠지만 굉장히 많은 성공과 관련된 문헌과 자기계발서와 대중심리학, 자기수련 이런 것들 책을 열심히 이 책의 저자가 살펴보게 된 거죠. 근데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의 열쇠라고 여기는 것을 실체를 확실히 알게 되었는데요. 깜짝 놀랄 만한 유형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수년 동안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삶과 대인관계에서 비슷한 류의 고통을 당하는 이유를 파악해 봤더니 지난 최근 50년 동안 나왔던 성공에 관련된 책들이 대부분 피상적인, 굉장히 표면적이고 피상적인 해결책만을 제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오래된 책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매우 대조적, 미국 건국 이래 한 150년 동안, 첫 150년 동안 나온 대부분의 책들은요. 성공의 기초를 이루는 특성들로 성격 위주가 아니라 성품 위주의 사고, 내적인 어떤 성품을 다루는 사고에 초점을 맞춘 책들이 굉장히 많이 출간이 되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언행일치, 겸손, 충성, 절제, 용기, 정의, 인내, 근면, 소박함, 수수함, 황금률과 같은 덕목, virtue, 덕목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벤자민 플랭클린의 자서전 같은 거 있잖아요. 내면적 원칙과 실제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모습을 통합시키려고 노력하는 한 인간의 고군분투를 담은 이런 책들,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초창기 건국 이후에 많이 살펴보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책들이 싹 사라지고 뭘로 대체가 되었다? 피상적인 성격 위주. 잘 웃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미술을 잘 지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기술적인 테크닉을 강조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 중심의 사고야말로 효과적인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으며 이 원칙을 배워서 나의 기본적인 성품과 또 결합해 갈 수 있는 사람만이 지속적인 진정한 행복을 성취할 수 있다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의 내용들이 1차 대전 직후부터 갑자기 피상적인 성격 중심의 사고로 바뀌었고요. 또 어떤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하려면 성격을 이렇게 작동시켜야 돼. 대중적인 이미지를 좋게 하려면 이런 걸 바꿔야 돼.
태도와 행동, 기법, 기술들이 더 성공에 기인한다라고 보는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각종 기법들과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대화,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당신이 가진 태도가 당신이 높은 지위에 도달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한다 라든지요. 찌푸린 얼굴보다 미소뜬 얼굴이 더 많은 친구를 얻는다 라든지, 사람이 마음을 먹고 신념을 가지면 무엇이든지 성취해낼 수 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굉장히 조직적이고 심지어는 기만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거는 온통 실수와 위장, 임시 변통에 해당하는 그런 테크닉을 강조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도 이러한 테크닉적인 부분이 아니라 기본적인 동기와 아들에 대한 내 인식을 새롭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에 대한 과거의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 내면적인 가치에 근거한 동기를 갖게 되자 새로운 감정이 솟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 우리 아이를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고 판단하는 대신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좋아하는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호를 딱 중단하기 시작했대요. 온갖 보호를 다 따라다니면서 막 했지만 이제 그걸 딱 중단하면서 실제 어떤 내용을 전달을 했냐. 우리가 너를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 왜? 너는 근본적으로 정상적인 아이야. 이 메시지를 힘있는 자성 예언을 다시 전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너무 두려운 거죠. 엄마 아빠 보호를 하다가 보호를 중단해버리니까. 그치만 점차 적응을 하기 시작하면서 엄마 아빠가 보내주는 그런 무언의 메시지를 본인도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하게 되면서 변화하고 성장이 놀랍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에 있어서는요, 외적 성격 위주의 사고보다도 내적 성품 위주의 사고가 훨씬 효과적이구나. 성품 자체를 다루는 일이 먼저구나라는 거를 체험하게 된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잠언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결국 모든 것의 근본은 우리 마음에서, 내면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성품이 결점투성이고 이중적이고 불성실한 사람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게 하고 이전보다 좀 더 열심히 일하게 하고 더 큰 동기를 가지게 하며 나를 좋아하게 하고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각종 기법과 전략을 사용하게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어떨까요? 단기적으로는 뭐 성공을 거둘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결국은 성품에서 나타나는 이중적인 모습, 그런 것은 이제 사람들에게 하여금 의도가 깔린 것으로 인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을 다루지 않고 성품만을 기술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뢰와 믿음이 없다면 지속적인 성공의 토대가 없는 셈이고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기법도의 선한 품성을 갖추고 있을 때에만 쓸모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품의 내면을 다루지 않고 어떤 기법 위주로 성격만 다루는 것은요, 마치 공부를 할 때 벼락치기로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때때로 어쩌다가 우리 벼락치기 다 해봤죠. 저도 벼락치기 되게 잘했는데 성적을 잘 거둘 수는 있지만 배우고 있는 주제를 결코 완전히 통달할 수는 없죠. 그리고 지식에 기초한 지성도 내가 갖춰주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봄에 씨 뿌리는 것을 잊고 있다가 그리고 여름 내내 배짱이처럼 놀다가 가을이 돼서 당일치기로 수확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농사라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씨를 뿌리고 노력한 만큼만 거둘 수 있으며 지름길이란 절대로 없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성격으로 이제 사회적 인정을 받는 사람들, 이거 2차적인 강점이라고 해요. 1차적인 강점은 내적 성품이고요. 2차적인 강점은 성격적인 재능인데요. 특히 이런 성격적인 재능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요, 흔히들 1차적인 강점, 훌륭한 내적 성품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든 관계에서 장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장기적인 대인관계에서 이내 문제점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가장 설득력 있게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결국은요, 성격이 아니라 내적 성품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성품이 아주 큰 스리로 당신 자신을 잘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하는 말은 내 귀에 잘 들리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성품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어떤 말이나 행동보다도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우리 자신을 전달해주는 건 뭐다? 바로 성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모두 알고 있어. 우리가 예컨대 그 사람의 내적 성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실수와 어떤 말을 하든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 그 사람이 달변가든 아니든 대인관계의 어떤 기법이 훌륭하든 아니든 우리는 그들을 믿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하며 성공적으로 일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선 혹은 악을 행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소리 없이 무의식적으로 나의 삶에 보이지 않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는 다름 아닌 나의 진정한 모습의 지속적인 반영이며 가식적으로 꾸며내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